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땅 주인이 여러 명인 공유지가 경매에 나왔다. 이럴 때 어떤 숨겨진 위험, 또 기회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한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하필 그 위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은 건물이 떡하니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공유지위 건물의 운명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 공유지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각자의 목, 즉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유자 중 딱 한 명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땅 전체가 경매에 나와버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건물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사려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퍼즐에 대해서 우리 법, 특히 대법원이요, 아주 그냥 명확하고 결정적인 답을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건물 주인한테는요, 자기 건물을 계속 거기에 둘 수 있는 권리, 즉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단호하죠. 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법정 지상권.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 바뀌어도 내 건물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죠? 바로 이 막강한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왼쪽을 보면 건물 주인은 결국 땅을 쓸 권리를 잃고 심지어 건물이 헐릴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른쪽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의 생각은 이거예요. 건물 한 채 때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가치를 깎아내리는 걸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그 핵심 원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공유자 한 명의 행동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 재산에 어떤 처분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물 지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땅에 지상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시점을 확 바꿔봅시다. 이 땅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투자자, 바로 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법적인 판결은요, 낙찰자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힘과 협상력을 쥐어주게 됩니다. 네, 경매에서 낙찰하고 망치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낙찰자는 건물 주인에 비해서 법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3단계의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 철거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둘째, 땅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내 땅을 공짜로 쓴 거 아니냐, 그 사용료 내놔라, 즉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법적 상황을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바로 특수물건이라는 아는 사람만 아는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수물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은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복잡함 때문에 경쟁자가 적고 이걸 해결할 능력만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순간 높은 수익이라는 문이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법적인 디테일,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특수물건 투자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경매 물건의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이렇게 법적인 이슈를 풀어내야 하는 특수 물건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높은 수익에는 당연히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이제부터는 이 투자의 장밋빛 전망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즉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입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공사대금 못 받아서 버티고 있는 유치권은 없는지, 법적으로 내보내기 힘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건요, 보통 25년 이상의 내공이 쌓인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종류의 투자는 법률 지식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자금력, 즉 재정적인 맷집과 인내심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들 이해하셨죠? 이 법 조항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부를 거머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을 위기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로 만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